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문화정책의 흐름과 변화 과정을 제도와 계획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16년 수립된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정책의 형성 배경과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3년간의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이후 제기되고 있는 방향성 전환 모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문화 정책의 발전 과정이 문화 인프라와 향유 기회 제공에서 지역 문화와 생활 문화, 그리고 개인의 문화적 주체화가 강조되는 흐름을 보셨습니다. 그 기저에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만큼 빠르게 산업사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산업사회는 노동의 가치가 강조되고 생산 효율성을 위해 노동과 일상을 분리합니다. 노동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 일상은 노동을 위한 재충전 기능이 중시되었고, 일상 영역에 존재하는 놀이와 여가는 삶의 부차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임종의 순간 무엇이 가장 후회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좀 더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안타까우실까요? 아니면 좀 더 놀지 못해 안타까우실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로 답을 했습니다. 노동과 일상이 분리되면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객체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간 소외라고 합니다. 다행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돈을 벌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일치하면 일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그런 것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이스털린의 역설을 아실 겁니다.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생존을 위해 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영역이 과도하게 희생된 사회에서는 인간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삶의 질과 행복도를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소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바로 문화정책입니다. 다른 영역과 달리 문화정책은 문화생활과 취향, 예술활동 등을 매개로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행복감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근대적 공급적 특성을 갖던 기존의 문화정책 패러다임이 개인의 행복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생활문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근대적 문화 패러다임에서는 국가와 도시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공공이 개선된 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은 수동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 패러다임에서는 개인의 행복 증진을 직접적 목표로 합니다. 노동이 주가 되고 일상이 부가 되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노동과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생활문화를 누리는 가운데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 소외 현상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정책을 다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문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한 것은 2005년 이후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실 생활문화 관점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문화 복원이나 메가 문화 이벤트 등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서울시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복지 관점에서 일상 속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그림은 2011년 서울시 문화본부, 당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문화 소외 시민 없는 복지문화 도시와 일상 속 문화예술 행복도시 영역이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문화예술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 나눔, 그리고 문화 기반 시설 조성 중심으로 사업이 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 나눔이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로 확대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 속 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활 속 문화클럽 활동 지원, 시민이 만드는 예술사회 지원,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는 생활보다는 전문 예술인과 대비되는 시민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좋아서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개편되어 2016년까지 유지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서울시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와 마을예술 창작소라는 두 가지의 성공적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15년에는 서울시 문화 분야 주요 업무 계획에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주민 자율형 문화공간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의 모델이 되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가는 가장 가까운 골목에 있는 내 이웃과 함께 만드는 마을 속 예술 공간이라는 슬로건이 마을예술 창작소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마을예술 창작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을예술 창작소가 표방하는 예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르적 성격의 예술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예술, 곧 생활문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당시에는 동네 예술 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는데 마을 공동체 관점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문화 공간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간 리모델링 비용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았지만 운영의 핵심은 시민이 스스로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있었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 초기 단계부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체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여 결정해 오고 있고 운영자 전체 모임과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사단법인 마을예술 네트워크가 설립되어서 일상예술과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서울 시내에 89개의 마을예술 창작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 운영을 하는 공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공정책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이 종료되면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예술소처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10월 개최해 오던 시민예술제를 2014년에 아마추어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로 개최한 것이 그 시작인데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엠시어터, 체인버홀, 중앙계단 등에서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생활예술 오케스트라에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상징성이 큰 일이었죠. 이에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참가자 사이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제1회 축제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51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체, 시민예술가 2,2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참여 단체들이 기획 단계부터 의사권을 발휘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고 이것이 나중에는 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었고요. 대신에 참여 단체들의 축제 준비 과정과 일상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생활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은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문화권의 강조와 생활예술, 생활문화 활동의 성장 등은 2030 서울문화플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서울문화플랜에는 문화 주체로 시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들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 주체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시민을 객석에서 무대로가 아닐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추어 예술가의 자발적 예술활동 지원, 장르 기반 문화 공동체 활성화, 생활문화 공간의 균형적 확충 등의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아마추어 예술가의 자발적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자치구 생활문화 공간 조성 지원, 생활문화 공간의 창작 및 연습 공간 대여, 그리고 악기은행,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센터 등을 통한 예술 장비 임대 공유 지원, 시민문화행사 및 마을축제에서 발표 기회 확대 등이 있었고요. 장르 기반 문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축제 확대를 위한 시민 오케스트라의 장르별 확대, 학교, 직장, 지역에서의 문화 동아리 지원, 문화 동아리의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생활문화 공간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서 거점형 생활예술 공간 조성, 작은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폐쇄된 지하보도, 지하철역, 고감 및 등의 생활문화 공간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생활문화 공간 조성 같은 사업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서울시는 2016년에 생활문화도시 서울이라는 생활문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 하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우 적극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서울시 생활문화정책 1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서울시 생활문화 기본계획에는 계획 추진의 배경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문화와 연계된 사회적 여건의 변화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폭넓은 문화공동체 형성이 용이해졌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형태가 관람에서 참여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가치 확산을 통해서 생활문화예술의 참여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음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문화관련법 제정 및 시행입니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생활문화의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문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문화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치구 문화재단 설립이 확대되었고 생활권 내 문화 기반 시설이 획기적으로 증가, 그리고 마을 단위 문화가 활성화되고 동네 문화 가치 재발견 등의 현상 등으로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은 시민을 객석에서 무대로를 지향하며 시민 스스로 문화 감수성을 깨우고 생활 속 문화 주체로 등장하면서 시민 주체의 문화활동을 생활 전반에 확대할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시민의 문화 주체 성장 지원, 문화 자원 연결 플랫폼 구축,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각각 예술 DNA를 가진 시민 육성, 공간 콘텐츠 등 문화 자원 공유, 생활문화 활동 공간 확충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특히 문화 주체로의 성장 지원을 통한 단계별 성장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예술활동 관심자를 생활문화 향유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인 생활문화 활동가들의 교류 및 조직화를 지원하고 관심 동아리 정보 제공 및 매칭을 통해서 동아리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서 자발적인 동아리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생활문화 향유자를 동아리 활동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시민예술대학 운영과 동아리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계획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동아리 활동가들이 생활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장을 전문 인력이 돕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문화예술 매개자와 생활문화 퍼실리테이터의 육성, 그리고 지원 계획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성장 구조는 2017년 발표된 생활문화도시 서울 시행계획에서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어 나타납니다. 생활예술 관심자가 생활예술 참여자에서 생활예술 활동가가 되고 세계시민 생활예술가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3단계 지원 구조를 제시하였고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자치구를 연계한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체계에서 서울시는 생활문화정책 총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자치구 등 협조체계 구축 및 지원 역할을,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은 생활문화사업 컨트롤타워,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시민을 위한 생활문화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치구는 생활문화 거버넌스 운영 및 지역문화자원 활용, 지역 생활예술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 모델은 앞서 살펴보았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강좌, 동아리, 소넷, 그루넷, 축제, 세계축제와 같은 발전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댄스, 밴드,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동아리 활동을 단계별로 지원해서 최종적으로는 생활예술 동아리 1000개 팀의 발표와 축제 개최를 최종 목표와 성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계획의 실행을 위해 2017년 2월에 서울문화재단에 생활문화지원단을 설치하고 생활문화 정책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생활문화 사업은 크게 지역형 생활문화 사업과 광역형 생활문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지역형 생활문화 사업은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인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생활예술 매개자 FA, 생활문화 지원센터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역형 생활문화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축제 지원 사업과 일상예술 지원 사업 등으로 서울국제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위댄스 페스티벌, 생활문화 주간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부 사업 체계는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틀은 2017년의 시행 계획에 준하여 지속되었습니다. 서울시 생활문화정책 1기는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 행복 실현을 문화정책 전면에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민 스스로 생활문화를 창조, 참여,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서울시의 책무로 인식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문화진흥조례, 생활문화기본계획, 생활문화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고 자치구 협력체계,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플랫폼 구축, 매개자, 퍼실리테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이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일상과 가까이 있는 자치구가 생활문화 활동을 인식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문화 지역 생태계 형성에 기여를 들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 동아리 등 지역 내 생활문화 주체를 발굴하고 그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및 전문가 그룹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동아리 연합축제를 개최하는 등 일정 정도 지역 내 생활문화 생태계가 구축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예술 동아리 축제 개최가 강조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생활문화 동아리의 자생적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문화 활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활문화정책 1기의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급자 관점의 사업 설계, 그리고 동아리 중심 정책이 가지는 한계였습니다. 생활문화 시행 계획은 계획과 추진 체계가 매우 잘 설계된 계획이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역설적으로 설계에서 실행까지 과도한 매뉴얼화로 인한 주체 형성 여건이 축소되는 한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생활문화 활동을 지나치게 과업화하여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협치를 강제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실천과 방법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편 생활문화의 효과인 시민성, 공공성, 공동체성 등을 생활문화 정책의 목표로 대치함으로써 관점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특히 다양한 성격의 생활문화를 예술 동아리로 정형화한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생활문화 정책 현장에서는 생활문화 전문 인력이 생활문화 활동가가 아닌 매개자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데서 발생하는 모호성이 제기되었고 예술가의 정체성을 가진 매개자가 예술가 역량 발휘보다는 조사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괴리감 등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 차원에서는 생활문화 관점에서 관련 사업 간 종합적 설계와 연계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나 생활문화센터, 자치구 문화재단 협력형 지역문화사업 등 사실 생활문화 정책과 큰 관련이 있는 사업들과 연계성이 부족해서 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둘러싼 명과 암이 발생하자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에 생활문화정책 2.0 연구를 추진하고 생활문화정책의 발전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제시된 것이 예술 동아리 중심에서 지역 중심의 다양한 생활문화 확산으로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활문화의 개념을 다양한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타인과 소통해서 만든 일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정책 방향은 지역 중심 생활문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문화의 확산을 위한 여건을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정책이 서울의 생활문화 사업에 자치구가 협력하는 관점이었다면 2.0에서 강조한 것은 자치구의 생활문화 사업을 서울시가 협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문화 정책 2기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도입해 보기도 전에 예기치 않은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이 큰 영향을 받았고요. 모임과 발표 중심의 생활문화 사업은 실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생활문화정책 2.0 연구를 토대로 2020년을 생활문화정책 1기의 성과 위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도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사업 구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문화 개념의 확장, 그리고 추진 방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자치구 문화기관들에게 생활문화 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자기 탐구 기간을 부여하고 자치구 중심의 생활문화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 행사들이 중단됨에 따라 공연, 발표, 축제형 사업들이 온라인 성과 공유회로 대체되는 등 기존 사업 구성이 일거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행사의 제한은 자연스럽게 서울시와 자치구 생활문화 정책의 자기 탐구 비중을 늘리는 효과를 낳게 되었고요. 이제 2021년은 축제형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생활문화 전환 모델 개발에 보다 집중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형 생활문화 사업은 자치구의 자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형국으로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 즉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사업이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광역형 생활문화 사업은 생활문화 전환 모델 개발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이슈 탐구와 생활 밀착 예술활동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 서울 시민의 생활문화 탐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은 2기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